안녕하세요. 김은호 교수입니다. 앞서 1부에서는 퍼세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특성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감 중에서 시각, 청각, 후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여러 페이지들의 내용들, 그리고 예시들이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각에 대한 중요성, 청각에 대한 중요성, 어떤 특성들이 청각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소닉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광고에 나오는 CM송과 그리고 우리가 특정 브랜드나 제품이 가지고 있는 징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1부의 마지막으로는 후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향기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됐었죠. 그래서 뭐 피자헛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나눴었고요. 그다음에 스티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상기하시면서 뒷부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여지는 광고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이 과자는 굉장히 매운맛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는 너무너무 즐거운 표정으로 활짝 웃고 있는데 아이의 이빨은 굉장히 좀 우리가 혐오스러울 정도로 이빨이 막 녹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매운 것을 먹어서 정말 입이 다 녹을 정도로 맵지만 너무너무 맛있는 즐거운 표정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네 번째 감각 수용기인 미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각도 후각처럼 우리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미각의 어떤 선호도는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화에 따라서 학습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리고 반응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미각이라고 하는 것도 문화에 따라서 이 선호도가 상당히 달라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과 관련돼서 이 미각은 제품을 평가하고 실제 수용, 즉 구매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를 갔을 때 시식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실제 평가와 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점이 될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어떤 선호하는 맛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의 어떤 식품과 관련된 제품들은 굉장히 많은 맛의 종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단순히 이제 종류만 늘린다라는 측면에서 보이기보다는 문화의 선호 그리고 미각의 선호를 반영한 내용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촉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잠시만요. 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기본적인 감각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오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시각이나 후각, 청각과 관련돼서는 학습을 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시각과 청각, 후각들이 원래의 기능,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촉각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자마자 가장 완성된 즉 가장 잘 발달된 측면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촉각이라고 하는 건 제품을 판단하고 경험하는데 상당히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학습된 것보다는 선천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이런 촉각이 구매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 소비자 행동을 연구한 고전 논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우리가 소비한 만큼의 팁을 주게 되는 문화가 있는데 미국 실험에서는 웨이트리스가 터치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에 받는 팁의 양이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실험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웨이트리스가 소비자들에게 약간의 터치, 가벼운 터치를 한 조건이 그렇지 않은 조건보다 더 많은 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터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교감을 나누거나 혹은 제품을 평가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는 보유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 내 거는 아니지만 내가 잠깐 만졌다 혹은 내가 잠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내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터치하지 않았고 내가 잠시 갖고 있지 않았던 제품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중요한 제품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눈으로만 봐주세요라는 것이 왜 그러한지, 왜 눈으로만 봐달라고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제품을 평가하고 제품의 실제 구매까지 연결되는 데 있어서 과연 눈으로만 보는 것이 중요하냐?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제품을 한 번이라도 만지게 하는 것이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어, 이 터치는 제품의 패키지의 어떤 느낌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향수는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해야 하기 때문에 향수의 패키지는 대부분 굉장히 부드러운, 그러니까 미끄러질 듯한 그런 유리병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병이 주는 그 촉감이 다른 재료들보다 훨씬 더 럭셔리하다, 조금 더 고급스럽다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나와 있는 건 이제 노트북의 겉면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가죽으로 했느냐, 나무로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촉감들을 조금 다르게 했었을 때에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도 좀 달라질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밑에는 이제 스테이플레이션 보드판인데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에 이런 뽁뽁이라 그러나요?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떤 서로 다른 촉감을 느낌으로써 무료한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다. 그러면서 제품도 브랜드도 알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다음 광고는 무엇을 강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콘테스트에서 미니스톱에서 나온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대한 광고를 모집했을 때 수상한 작품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걸 강조하고 싶었느냐? 즉,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감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즉, 터치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스크림이 너무너무 부드럽다라는 걸 이 터치를 통해서 터치라고 하는 요소들을 활용해서 보여지게 되는데 남자들의 면도 쉐이핑 크림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고 크리미한 느낌으로써 그 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아이스크림이 그 정도까지 부드럽다라는 걸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했고요. 어, 이 촉각이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용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이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오감 마케팅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오감 마케팅이 실제 활용되어지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짧은 영상 보고 우리가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차에 어울린다는 향수를 개발했고요. 이동통신사가 통화 연결음을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소비자의 오감을 자극해서 사고 싶은 생각 들게 하겠다고 기업들이 이른바 오감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신선한 커피향이 코끝을 자극하는 동안 멋진 재즈 선율이 귀를 사로잡습니다. 커피와 어울리는 음악으로 특별히 제작한 음반입니다. 매장 음악도 커피 같은 신선함이 유지되도록 유효기간이 지나면 음반을 폐기합니다. 다른 커피 매장 가면 항상 제거 이어폰 끼고 제거 음악을 듣는 편인데 오히려 이어폰을 좀 빼고 음악을 듣는 편이거든요. 이 자동차 업체는 자사차를 향기로 표현한 향수를 개발했습니다. 이 향기를 통해 고객에게 더 가깝게 다가서겠다는 겁니다. 자동차라는 그 딱딱한 느낌을 좀 줄이고자 고객들과 친근하게 감성을 공유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감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소리와 냄새, 촉각까지 상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이동통신사의 통화 연결음은 소리 상표로, 손에 잡히는 느낌이 좋다는 이 바나나 맛 우유는 입체 상표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출원, 등록된 이런 특수 상표는 3,000건이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소리, 냄새 등 특수상표의 출원 등록 건수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약 6분의 1 내지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오감과 관련된 특수 상표도 보호 대상인 만큼 다양한 감각을 상표화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오감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마케팅에서 활용하는 것이 미흡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장면에서 어떻게 오감을 잘 활용할 건지 오늘 배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고민을 잘 하시면 좋은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지각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 세 번째 단계 중 첫 번째입니다. 노출이 되어야 되고 노출된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 주의를 기울인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이 세 개의 스테이지 프로세스가 지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마케팅 자극이 가장 가져야 하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소비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려면 그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외부의 물리적 자극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즉 정보가 감각기관의 수용 범위에 들어올 때 발생하는 게 노출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극이 소비자들 감각기관에 닿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노출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노출에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선택적 노출이냐, 의도적 노출이냐, 우연적 노출이냐라고 설명을 해요. 선택적 노출은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능력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즉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역량이라고 하는 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한된 용량 안에서 정해진 에너지를 할당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모든 감각 자극들을 다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보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걸 선택적 노출이라고 하고, 이런 선택적 노출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핑 재핑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TV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떤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그 광고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채널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동영상 플레이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기 싫은 광고는 끌어다가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을 선택적 노출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광고에서 TV 리모컨이 등장하면서 광고의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말도 해요.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리모컨이 아닌 수동으로 채널을 변경할 때에는 광고가 자연스럽게 노출되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TV가 리모컨을 가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선택적으로 노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소비자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광고들은 건너뛰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가장 첫 번째 광고의 위기를 TV 리모컨이 등장하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도적 노출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자동차를 사려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광고들은 보진 않지만 자동차 광고들은 찾아서까지 볼 의향이 있을 것입니다. 자, 소비자들은 자신의 동기나 목표와 관련돼서 관련된 정보들은 능동적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노출된 정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두 가지 탐색을 하게 돼요. 두 가지 방식으로 정보를 찾는데 하나는 내부 탐색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외부 탐색입니다. 내부 탐색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려고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이러한 자동차가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내 기억 속에 내가 좋다고 판단되었던 그동안의 자동차 지식을 헤집어내면서 꺼내는 것을 내부 탐색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외부 탐색은 내가 자동차를 살라고 오늘은 내가 좀 자동차가 요즘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새로 출시된 자동차가 무엇인지 구글링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게 외부 탐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들을 탐색하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서칭 포탈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외부 탐색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내부 탐색이든 외부 탐색이든 그때 여러분들이 찾은 정보는 의도적 노출에 의해서 찾게 된 정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배너나 팝업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하고 싶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배너나 팝업 광고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노출에 들어가지 않는 비선택적으로 배제하는 하나의 광고였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역으로 소비자들에게 의도적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이런 목표를 인식시켜 주거나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특정 광고를 시청하게 되면 포인트를 적립받는다거나 어떤 보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동안 주의를 받지 못했던, 선택되지 못했던 광고들의 의도적 노출을 높여주는 방식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연적 노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보게 된 정보가 우연적 노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먼 산을 바라보고 있고 바깥 풍경을 봤는데 지나가다가 보여진 5개 광고, 자연스럽게 보여진 5개 광고가 혹은 옆에 버스에 붙여져 있는 버스 광고가 여러분들에게 노출되었다면 이건 우연적 노출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노출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수용자들의, 즉 소비자들의 감각기관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입니다. 주의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지적 역량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노출하는 것도, 즉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고 받아들였다, 즉 우리 수용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우선적이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시간적으로 먼저 선행됐다라고 하는 특정 정보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자신의 소비자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이 정보들이 필요하기는 해서 모든 주의를 기울이기는 하지만 모든 정보에 동일한 양만큼의 주의를 기울이진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정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 정보가 얼마나 내 목표와 혹은 지금 나의 동기와 부합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주의가 들어가는 강도가 즉 에너지가 들어가는 할당되는 양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 강도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의는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성을 띠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서로 강도가 다른 특성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선택되어지고 주의의 할당량이 많아질수록 이 정보는 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머릿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택적 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음악을 들으면서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하시는 편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했을 때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과연 이 관점에서 보면 그 내용이 맞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슈퍼히어로, 초능력자들. 오늘은 어떤 초능력자가 나왔을까요? 예, 저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오야, 요즘에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걸어가면서 문자 보내기, 통화하면서 요리하기, 텔레비전 보면서 게임하기. 그럼 모두가 초능력자야?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뇌가 어떤 일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건 불가능한데요.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볼까요? 영국 카디프 대학 연구팀은 학생들에게 껌을 씹으면서 동시에 문자를 외우게 했죠. 그랬더니 그냥 문자를 외웠을 때보다 점수가 낮았는데요. 이번엔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문자를 외우게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엄마, 이봉숙이 공부하라고 뭐 하는 거야?
가지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딴짓을 해요, 딴짓을. 동시에 뭔가를 한다는 건 우리의 착각일 뿐, 실제로 우리의 뇌는 여러 가지 일 사이를 오가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면 온전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만큼의 결과를 얻기는 힘듭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잘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야? 찬호리는 온통 이 헤드폰에서는 양쪽에 각각 다른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것도 동시에 숨이 들리죠. 막힐 지경이다. 야, 이게 뭐야? 정신 사납게. 그러면 이번에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에서 들리는 내용을 따라 말해볼까요? 찬호리는 너에게 모든 걸 빼앗겨버렸던 마음이 다시 내게 돌아와. 흐뭇한 달빛. 야, 이게 뭐야? 어렵잖아. 이 시험을 잘하려면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자기가 따라 말해야 하는 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또 한편으론 다른 쪽으로 들리는 내용을 무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이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선택적 주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인지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1970년대 이스라엘 공군비행학교에서 교육훈련생의 비행수행 능력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지수가 바로 이 선택적 주의 능력이라는 걸 밝혀냈는데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 위해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의 일과는 무관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의 초능력의 비밀도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죠. 뽕우배 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 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인가를 하면서 내가 다른 일도 잘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하나의 일을 잘 막아두고 다른 거를 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서 질문했던 것처럼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지 더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음악을 듣기는 하지만 틀어놨기는 했지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그 음악이 사실은 잘 안 들렸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정보가 선택성이 높고 강도가 높을까라고 하는 걸 개인적인 요소와 다른 물리적인 요소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요소는 크게 6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소비자들의 신념이나 지식에 일치하는 정보일수록 더 쉽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기억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관여도가 높은 정보일수록 그렇다. 세 번째는 현재 내 욕구를 가장 잘 맞춰준 혹은 욕구에 적합한 정보일수록 주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긍정적인 정보가 부정적인 정보보다 더 주의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가치와 관련된 정보, 즉 어떻게 보면 관여나 욕구와도 비슷할 수 있지만 주관적 가치가 높은 정보들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까지는 여기 얘기했던 신념과 지식, 관여, 욕구, 정서, 지각적 경계와 방어라고 하는 부분과는 달리 어떤 부분이 지나가면 더 이상 소비자들은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그 정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특정 자극에 대한 적응이 나타났을 때다라고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응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소비자들의 신념이나 지식에 일치하는 정보일수록 쉽게 지각되어지는 것. 그래서 나는 무엇이 중요해? 라고 하는 제품을 고를 때 나에게 중요한 어떤 신념이나 지식이 다양한 제품 중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일수록 주의를 많이 기울인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가볍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노트북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의 광고를 볼 때 노트북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 것보다 제품이 매우 가볍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광고일수록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광고들, 왼쪽에 나와 있는 광고들을 보게 되면 이 제품들은 좀 가볍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는 중요한 속성들인 거죠. 그래서 이 정보들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른편에는 여러분들과 관련된 정보, 즉 대학생과 관련된 정보일수록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정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욕구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배가 너무너무 고플 때에는 먹는 것을 광고하는 내용들이 더 눈에 잘 띄지 않았나요? 네, 그랬던 것처럼 소비자들의 욕구와 관련된 내용들, 내 정보들이 훨씬 더 주의를 많이 받게 되더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정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정서에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인다라고 하는데요. 광고에는요, 3B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뷰티, 비스트, 베이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웃는 아이의 얼굴들이 제시되는 내용이라거나 아니면 뭐 미녀, 아름다운 사람들 혹은 뭐 멋진 남성 모델 이런 모델들, 멋진 모델들이 등장하면 할수록 그 광고는 그렇지 않은 광고들보다 주의를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하죠. 세 번째는 동물들이 나오는 광고는 내용 속에 동물들이 등장하게 되면 훨씬 더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3B에 대한 이야기들은 매우 오랜 시간부터 제시되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베이비 뷰티 비스트라고 하는 3B의 광고가 다시 뜬다라고 했던 이 내용은 굉장히 오래된 신문 기사입니다. 그때에도 이 3B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 광고에서 아름다운 어떤 모델, 그리고 아이가 나온다거나 혹은 동물을 소재로 하는 혹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광고들의 내용은 결국 긍정적인 정서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은 지각적 경계와 지각적 방어입니다. 자신에게 주관적으로 가치가 높은 정보일수록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자신에게 놓인 어떤 자기의 가치관과 부합되는 내용, 그리고 현재 자신의 상태에 있어서 어떤 보상, 물질적이든 심리적이든 보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이면 정보일수록 훨씬 더 잘 인식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걸 지각적 경계라고 하고요. 반면에 지각적 방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와 부합되지 않는, 즉 반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미래의 은퇴나 노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어떤 현재 상황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지각적 방어라고 하는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특정 브랜드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브랜드의 매니아층이 되었는데 어떤 신문 기사에서 그 브랜드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 맞아. 그런 면도 있어. 라고 수용하기보다는 그 기사를 아예 쳐다보지 않는 지각적 방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건 나에게 주관적인 가치가 높으냐 혹은 그에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요소들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적응의 유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나한테 관여도를 맞춰준다거나 욕구와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계속 장시간 동안 노출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그 정보에 대해서 많은 주의의 할당량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특정 자극에 대해서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현상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광고들에서 특히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의 적응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냐면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씩 내용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제품을 광고하지만 이전의 광고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혹은 다른 모델을 기용해서 광고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시리즈 광고를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혹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 꾸준히 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광고인데요. 하이네켄 광고입니다. 이 하이네켄 광고는 연쇄 살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부제를 통해서 제목을 달아놓고 이 시리즈 광고를 만들기 시작해요. 하이네켄이라고 하는 탑스타가 등장하고요. 하이네켄을 굉장히 열망적으로 좋아하는 팬들이 이제 병따개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이 광고를 집행하면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나면 더 이상 소비자들은 이 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즉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흥미롭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광고가 아닌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탑스타가 혼자 이제 밤길을 걸어가는데 꼭 사생 팬들 혹은 이렇게 좀 스토킹을 하는 불순한 팬들이 존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앞의 내용과 연결되면서 또 다른 주의를 계속 유지하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다음 광고는 이 탑스타가 살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팬들, 이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고 범인이 이 탑스타를 살인 사건에 있었 관련자로서 계속 이렇게 찾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용의자로 검거가 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광고들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이 광고에서 적응을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적응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건 꾸준히 그 특정 제품과 브랜드에 대해서 높은 주의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티맵도 처음 출시했을 때 다양한 상황들을 제공하면서 티맵이 필요한 시점들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야유회를 간다거나 회식을 하는 장면이라거나 라고 해서 티맵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서비스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 적응을 하지 못하게끔 다양한 환경들을 세팅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죠. 자, 야유회 편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팀이 좋아. 맨날 일찍 와. 일찍 오셨네요, 사모님. 자네가 저번 달에 과제 안 받았지 않아? 처음 뵙겠습니다. 저 이번에 새로 온 조정석 대리라고 합니다. 응? 자네 꿈이 뭔가? 상무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응? 아, 그게 아니라요. 상무님, 제가 상무님 자리를 노린다는 건 아니고 사장이 되기 너무 어렵고 상무가 되는 게 더 그렇다고 상무가 되는 게 쉽다고 상무님처럼 저는 훤하게 빛이. 죄송합니다. 일찍 간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래도 누구나 팀을 씁니다. 모두는 팀을 통한다. 온몸의 교통사고 플랫폼 SK텔레콤. 자, 다음은 회식편입니다. 그래서
티맵의 필요성을 알리는 내용들은 동일하지만 내용들을 조금 달리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지루함을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대리, 저거 택시한 대만 좀 불러줘. 이상한데 좀 가시게요, 사모님? 진짜 사모님 가시면 진짜 의미 없는데. 가만히 있어. 티맵이 어딨더라? 아니야. 택시를 불러줘. 나 안 데려다 줘도 돼. 일단 티맵 택시 불러라. 왜 티맵 타령 위야? 이거 택시인데? 티맵 택시. 그래? 그건 뭐가 좋은가? 티맵이 만들었는데 당연히 좋겠죠. 티맵이 만들면 다 좋아, 상무님. 우리 회사 일도 상무님이 하시면 쭉쭉 잘 나가지 않습니까? 같은 일도 누가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같은 일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티맵의 실시간 교통정보로 목적지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서 택시도 티맵. 모든 길은 티맵으로 통한다. 도착하면 갑자기. 오이는 교통생활 플랫폼 SK텔레콤. 네, 불편한 광고 재밌게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왜 이렇게 내용들을 자꾸 바꾸지? 라고 하는 의문들은 결국 소비자들 관점에서 처음은 재밌을 수 있지만 자꾸 보면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겠구나. 더 이상 우리 브랜드나 우리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구나라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의를 선택성도 높고 강도도 높일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극의 특성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쾌락적인 자극일수록 우리는 주의를 많이 기울인다라고 합니다. 즉,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자극 자체가 즐거운 느낌을 주는 자극일수록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더라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매력적인 모델이 나온다거나 혹은 즐거운 내용들을 포함하는 유머 광고들을 제시한다라거나 했을 때에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왼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떤 광고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석봉 어머니의 비밀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치과 광고였던 거예요. 한석봉 어머니가 그 어둠 속에서 떡을 잘 썰 수 있었던 건 달 밝은 밤에 치아가 너무너무 깨끗하고 하얘졌기 때문에 달빛이 비쳐서 너무너무 잘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해한다면 굉장히 재미있고 웃을 수 있는 내용들이 주었을 때 그렇지 않은 단순한 치과 광고, 미백이 중요해. 우리는 미백을 잘하는 치과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그냥 유머로 일관되게 제공하는 그런 광고도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주의를 많이 가지고 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기한 자극일수록 주의를 더 많이 끌게 되는데요. 우리는 완벽한 자극에 대해서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불완전한 자극이라거나 아니면 내 기대나 신념과는 좀 어긋나는 자극이라거나 혹은 새롭거나 조금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일수록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게 되는데요. 왼편에 나와 있는 이 자극들은 어떤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음, 지금 이 왼쪽에 나와 있는 흰색 스트랩과 검정색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위일까 잘 생각해 보니 우리가 신발을 신었을 때의 엄지발가락이 있는 부분과 뒤꿈치가 있는 부분에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우리한테 다른 생각들을 떠올릴 수 있게끔도 만들어낸 자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공했을 때 단순히 신발을 신고 있는 발 모양만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내용이 무엇일까를 더 쳐다보게 되는, 즉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게 되는 특성들을 보여주게 되죠. 가운데에 나와 있는 이 전철 안의 빈 봉과 이 캔을 보게 되면 매우 이상하다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전철은 미리 만들어졌을 것이고 이 봉 안에 이 캔이 들어갔지라고 하는 어떤 호기심을 유발한다거나 뭔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내용들일수록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라고 설명하는데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조합을 붙이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 그 소세지에 파스타 면이 꽂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지라고 하는 소세지 파스타인가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처음에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죠. 비엔나 소세지 같은 곳에 파스타 면이 축 처져서 꽂혀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파스타가 어떻게, 파스타 면이 어떻게 소세지 안에 들어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삶기 전에 파스타의 딱딱한 면을 소세지에 끼워 넣은 다음에 한꺼번에 같이 삶았던 내용인 거죠. 우리의 주의를 끈다라고 하는 건 기대하지 않았거나 평소에 자주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일수록 훨씬 더 주의를 많이 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맨홀인데요. 맨홀은 결국에는 이제 뭐 뜨거운 김도 나오고 이런 내용인데, 이 맨홀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이 맨홀에 이제 페인팅을 해서 커피 모양으로 페인팅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속 연기들은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이 되게 재밌는 건 조금만 더 따라가게 되면 커피 레스토랑이 있다라는 거죠. 커피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실제 커피가 끓고 있는 것처럼 전혀 지금 이곳에서 커피가 있을 수 없는 상태에서 불완전한 자극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혹은 기대에 어긋나거나 내 상식과는 벗어나는 상황들을 계속 제공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지나가다가 계속 보게 되고 조금 더 따라 걸어가다 보니까 실제 커피를 판매하는 곳이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걸로 이제 소비자들의 행동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는 현저한 자극입니다. 현저한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극이 주는 크기, 색상의 대비, 그다음에 강도, 내용의 강도, 그다음에 움직임, 위치가 어디냐, 경쟁하는 정보의 양이 많냐, 적으냐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왼쪽에 베네통 광고들입니다. 베네통 광고는 지금 현저한 자극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서 많이 설명이 되는데요. 색상의 대비나 내용이 주는 어떤 강도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이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현저한 자극의 경우에는 어떤 여성의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또 색상의 대비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네통은 사회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는 그런 하나의 브랜드로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어떤 세계 각국의 다양한 갈등, 그리고 어떤 에이즈와 관련된, 죽음과 관련된 이런 좀 심도 깊은 내용들을 다루는 내용들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위쪽에 보여지는 건 어떤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는 자극이면서 또 색상의 대비를 통해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의 내용은 금지된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신부님과 수녀님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즉 벌써 강도부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면서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격을 주는 강도가 존재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앞서 위에와 마찬가지로 흑백의 색상에 대한 강도도 상당히 대비되게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베네통 광고라고 하는 건 굉장히 현저한 자극으로서 좀 우리가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현저한 자극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면서 위치가 가장 우리의 센터에 존재하고 그 양이 정보의 크기가 큰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특히 포털 사이트에 올라가는 광고들 같은 경우에요. 동영상으로 움직이는 광고로 올라가게 되고 그 광고의 크기가 크고 센터에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노출되고 주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곳에 광고가 집행이 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부분의 광고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광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현저한 자극들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이 현저성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 특정 광고에 대해서 커서를 올리게 되면 그 한 페이지가 싹 광고로 바뀌는 현상들도 종종 보이게 되는데요. 이 자극이 이제 현저한 자극으로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많이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다라고도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선명한 자극 역시도 그 주의를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일단 시각적으로 매우 구체적인 자극일수록 훨씬 더 많은 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아니라 색상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져서 제시되는 자극이 그렇지 않은 자극들보다 훨씬 더 주의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하자면 구체적인 자극을 제시할수록 이 구체적인 자극과 관련된 연상 이미지들을 떠올리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노란색 워터와 이 주황색 워터가 가지고 있는 이 차이점, 즉 얘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색이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뚜렷하게 상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선명한 자극이 더 주의를 이끌어내더라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떠올렸던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그것들이 더 오랫동안 기억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구체적인 자극, 즉 선명한 자극일수록 우리의 어떤 상상, 이미지를 더 용이하게 만들고 이 상상이 용이했었던 것은 기억 속에 오래 남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서로의 계속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각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앞서 나왔던 지각은 주관성, 선택성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동일하게 갈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지각에 대해서는 주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보들은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지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의미화되는 것은 사람들마다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앞에 나왔던 얘와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극은 저나 여러분들이 동일할 겁니다. 근데 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 얘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얘는 망고라고 하는 과일과 연결을 지었고요. 얘는 귤이라고 하는 과일과 이미지를 연결짓고 제 나름대로 얘는 망고 맛, 얘는 뭐 귤 맛, 오렌지 맛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각은 주관성을 대표적인 특성으로 하게 되더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때 지각도 선택성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내용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받았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해석까지 이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실제 해석에 필요한 내용들만 또 선택적으로 해석을 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선택성의 특성들을 설명하게 되고요. 앞서 배웠던 지각적 경계와 방어의 내용도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지각 현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건 지금 여기는 노출과도 조금 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노출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정말 외부적으로 자극이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주어진 자극이 소비자들의 감각 수용기의 수용 범위 안에 놓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노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절대 역치값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시력 검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글자 값이 점점 작아지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그 글자의 크기가 여러분들의 수용 범위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자극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자극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출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출, 주의, 해석이라는 이 과정을 하는 지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극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이거를 절대 역치값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다수의 자극들이 존재했을 때 이 두 자극이 서로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최소 역치의 수준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과 LG가 서로 다른 브랜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품의 디자인도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존재해야 할 것이고요. 제품의 로고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게 서로 다른 애들이구나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최소한의 구별할 수 있는 크기를 넘어야지만이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가 아니죠. 마트를 갔는데 여러분들이 초코파이를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초코파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인 뭐 오리온 초코파이를 사고 싶었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내가 이걸 사고 싶었고 그건 줄 알고 초코파이를 사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오리온 초코파이가 아니라 롯데 초코파이였던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그런 선택의 실수를 했을까? 이는 오리온 초코파이와 롯데 초코파이가 서로 소비자들이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차이 역치값을 갖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후에 학습 이후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만 오리온 초코파이를 따라하는 추종하는 제품들을 우리는 미투 제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잘 나가는 선두 브랜드를 따라하는 모방하는 브랜드를 미투 제품이라고 하는데 미투 제품의 특징은 이 차이 역치값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라는 거예요. 즉 소비자들이 이 두 제품은 서로 다른 애들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 구별할 수 있는 그 값을 더 줄여줌으로 인해서 잘 구별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어느 때에는 소비자 행동에서 이 차이 역치값을 상당히 높게 만들어 줄 필요도 있고요. 차이 역치값을 낮게 해서 차이를 못 느끼게 해야 되는 경우들도 존재를 합니다. 특히 가격 같은 경우들이 이런 차이 역치값을 잘 못 느끼게 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뒤에 나오는 내용들처럼 베버의 법칙에 따라서 이 서로 다른 차이값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두 자극의 차이를 지각하는 것은 상대적인데 이 차이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율의 변화들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인상되었다 혹은 가격이 인하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기본 기준이 되는 그 차이의 값은 약 10%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0%의 가격의 변동률이 존재했을 때에는 이 가격이 변화되었다라고 최소한 우리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안 우리가 우유값이 너무 상승됐다라고 하면서 뉴스에 우유값이 너무 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값과 이후에 인상된 우유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평균 약 11% 정도의 변화량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게 서로 이전의 값과 상승된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값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버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두 자극의 변화는 서로 어떤 비율의 변화로 설명을 해야 한다. 절대적인 양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 뒷부분은 캠벨이라고 하는 이 스브랜드에서 제품 패키지를 계속 변화시켰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변화들을 살펴보게 되면 전혀 다른 제품들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들을 조금씩 쫓아가게 되면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다른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변화들을 조금씩 계속 추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애플의 로고들도 마찬가지고 빕스의 대표적인 로고들도 보면 초기의 로고들과 현재 로고들은 굉장한 차이를 많이 보이게 되지만 이 변화들을 순서대로 보게 되면 이 다음 단계들로 스텝을 밟아가면서 보여지는 이 변화는 딱히 그런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나 기업의 이미지를 확 바꾸고 싶어 하는 기업일수록 이 차이 역시값을 훨씬 더 크게 둡니다. 그래서 기업의 로고를 크게 완전 바꾼다거나 그래서 원래 같은 기업이지만 로고만 보면 다른 기업인 것처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버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감각 수용기의 수용 범위 안에 자극들이 도착했을 때, 즉 범위 안에 포함되었을 때, 우리는 노출부터 주의, 해석, 즉 지각이 일어난다라고 보는데요. 다음과 관련된 내용들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식역하 지각이라 그래서 역치 이하의 자극들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 자극들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절대 역치 이하로 제시되는 자극들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그렇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했던 비카리라고 했던 한 학자는 자, 그렇다면 식역화 자극이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실제 극장에 가서 보는 영화들은 하나하나의 컷들이 빠르게 연속적인 것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적인 내용인 것처럼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착안해서 비카리는 이 컷과 컷 사이에 우리가 탐지하지 못하게, 즉 노출되지 못하게 매우 빠른 속도로 그 특정 문구들을 삽입한 영화들을 다시 제작하게 됩니다. 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Hungry, Eat Popcorn 혹은 Drink Coke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집어넣었고 그 내용들을 중간에 삽입했고 이 삽입된 컷은 너무 빠른 시간마다 제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영화를 보는 사람들 눈에는 탐지가 되지 않습니다. 즉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이 메시지가 없었던 영화를 본 집단과 이 메시지가 삽입됐지만 메시지는 실제 보지 못했던 집단 간에 팝콘의 소비량과 콜라의 소비량이 서로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카리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노출되지 못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자극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매우 새로운 그리고 소비 영역에서도 매우 영향력 있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는 사실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일단 비카리의 연구들을 복제한 연구들을 계속 진행했었는데 연구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학계가 굉장히 좀 갈등을 서로 충돌이 좀 일어나게 되죠. 왜 이 연구 결과가 나는 지지됐는데 너는 지지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서로가 갈등이 좀 생기게 되고 서로 다양한 의견이 분분해지게 되자 비카리가 일단 양심 고백을 하게 되죠. 내 연구가 조금 조작된 연구여서 사실 그렇지 않더라. 이 연구 결과는 믿을 수 없다라고
치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이 역하라고 하는 역치 이하의 자극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와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제 생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그냥 생수가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이어트를 연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여성의 이제 뒷모습을 보여주는 내용과 이제 혹은 앞모습에 이제 피어싱한 모습처럼 해서 이 패키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모습을 이 음료수를 마시면 혹은 이 물을 마시면 내가 굉장히 날씬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해석들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게끔 이런 지각적 해석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소비자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라고 하는 도식의 기초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음에 이 광고는 자동차 토요타 광고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에 대한 도식, 심지어는 집에 대한 도식들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자동차는 집처럼 안락함을 줄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어, 큰 자동차, SUV 이상의 자동차일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많은 가족들이 함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드라이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 부분은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보자면 일단 우리가 처음 설명했었던 것처럼 노출과 주의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좀 고안해 봐야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그 배너 광고나 팝업 광고들은 좀 방해 요인으로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회피를 했는데 이제는 어떤 보상 체계와 함께 제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노출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보시면 핸드폰에 광고를 일부러 한두 편씩 계속 보면서 조금의 보상을 계속 누적해서 쌓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접점에서 어떤 식으로 노출과 주의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도 절대 역치를 초과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차이역이나 그 이하의 자극들을 제시하는 방법들을 한번 고안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지각도를 통해서 소비자들 마음속에 내 브랜드나 내 제품이 어떻게 인식되는지도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인지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제품의 포지셔닝 전략에도 상당히 우리가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퍼셉추얼 맵 혹은 뭐 브랜드 퍼셉션과 관련돼서 소비자들 마음속에 얘가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지도 모양으로 알게 된다면 내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할 때 혹은 내 브랜드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자 할 때 브랜드 포지셔닝 방식 전략을 세울 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커피 음료 시장에서 이 커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해석들입니다. 그래서 트렌디와 역동성, 클래식 정적이라고 한 한 축과 따뜻한 푸근함과 강렬함이라고 하는 이 한 축을 중심으로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을 두었을 때 내가 가지고 내 제품이 어디에 소비자 마음속에 위치하고 있고 해석되어지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광고 전략도 필요할 것이고요. 혹은 내가 새로운 커피 시장에 등장하려고 한다면 이쪽이나 이쪽을 노렸을 때 무엇을 더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지각까지의 과정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까지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라는 측면은 상당히 흥미로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퍼셉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감각과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책이나 관련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면 훨씬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더 보여드리지 못했던 관련된 동영상이나 동영상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거는 무슨 내용들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좀 광고에 대한 해석들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좀 해보신다면 훨씬 더 이 수업을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